오늘 오전 혼조세를 보이며 출발했던 국내 증시 장중에 오히려 하락 전환하면서 좀 낙폭을 키우는 양상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마감 상황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피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0.3%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죠. 네,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또 트럼프 얘기가와 그다음에 네. 금리 얘기가 계속 더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장기물 국채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의외로 미국 금리는 지금 네. 아침에 4.5 이하로 10년짜리 금리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밤 미국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상황이고 오늘 밤에 이제 미증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까지 있잖아요. 네. 네, 이 부분까지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특히 비트코인 너무 많이 상승한 상태여서 또 네. 트럼프 대통령과 또 연관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더 프리미어 강간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는 휴일이어가지고 특별하게 뭐 미국 얘기할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어떨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특히 이제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지난주에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올랐던 게 금리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환율이랑 금리 쪽으로 포커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 너무 빨리 내려가가지고 이제 뭐 미국 주식으로는 벌었는데 뭐 환율로 손실이 나서 손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서학개미라면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좀 차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네.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S&P 500 연말 지수 타겟을 뭐 6,500까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한 9월이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6,500까지 올려놨다는 얘기는 뭐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본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린 것 같은데 내년에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뭐 상당히 뭐 금리 인하를 급하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모양입니다. 왜냐? 금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잖아요. 오락가락 하고 있고 EU하고도 뭐 50%를 한다 하다가도 그 다음 날 또 아니다 또 뭐 7월 9일까지 다시 이제 유예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세 이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국 경제다. 그리고 미국이 그것 때문이라도 좀 경기가 침체되고 교역이 좀 줄면서 전체적으로 GDP 전망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년은 오히려 금년에 올라갔던 그 기고 효과 때문에 오히려 더 물가 전망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생각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유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약세에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뭐 나쁜 것 중에 좀 좋은 면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는 것 같은데 저는 9월에 좀 본격화되는 걸 확인하고 미국장은 좀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는 지금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지만 위안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절상 압력들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좀 올라갈 업사이드 그리고 원화 절상 때문에 좀 환차손을 입을 다운사이드를 보면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가 한 두세 달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때는 조금 좁은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임하시다가 한 8월 정도 가면서 금리가 아마 자리를 잡을 겁니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시장에서 먼저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장기차도 그렇고 단기차도 그렇고 이제 금리가 먼저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페드가 이제 연준 푸시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뭐 크게 좀 배팅을 하셔도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 한 9월쯤, 가을쯤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이제 뭐 8월 넘어가면서 네. 이미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이제 감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또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오라클이 엔비디아 $400억
지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엔비디아에서 뭐 가이던스.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는 모든 예.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고 이제까지 보면 실적 나올 때마다 분기 실적이 나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어요. 네. 근데 주가는 어땠어요? 주가는 맨날 이 실적 좋게 나오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막 두드러 패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이제 옵션 시장에서 엔비디아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게 결정된 걸 이렇게 보면은 변동성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1% 정도 이렇게 변동폭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감지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8% 내외로 지금 옵션 시장에서는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읽혀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만약 셀 온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핏 테이킹이 나온다고 해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임팩트는 그거잖아요. 대중 수출에 있어서 네네. H20에 대해서 이번에 원화프로 이제 들어가는 그거를 감안하고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또 큰 거 하나가 사우디에 또 뭐 순방 중일 때. 엔비디아 칩 또 수출한다는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방으로 좀 보고 싶은데 다만 이제 문제되는 거는 그런 거죠.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이게 엔비디아 보니까 테슬라와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M7 뭐 두세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면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가이던스를 이제 사우디나 아니면 대중에 있어서 뭔가 이제 우회하는 그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확실히 시장한테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은 뭐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저가 매수가 이제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위치한 선행 PER은 30 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M7 주식에서 몇 안 되는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핵심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한참 불쌍하게 지금 혼자 낙오자가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AI 시대 되면서 더 심해졌고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 또 25% 관세까지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인도로 가도 안 된다 들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만 막고 있는데 그냥 뭐 애플은 미운 털이 박혔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사우디 갈 때도 트럼프랑 같이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올라가기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계속적으로 순위가 바뀌면서 네. 지난번에 뭐 MSFT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올라가면서 또 1위를 탈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애플에서 뭔가 AI 관련돼 가지고 뭔가 조금 아이디어를 시장한테 확실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서 조금 늦는 것 같고 거기서 뭔가 다른 M7 중에서 다른 거에서 어필하는 것보다 애플이 어필하는 거, 야 너무 이게 올드한 모델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뭐 당장 공장을 옮겨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옮긴다고 이게 금방 옮겨지나요? 옮겨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을 옮긴다고 해서 그럼 거기서 누가 그 애플을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숙련도가 있는 그 노동자가 있을까요?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팀 쿡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뭔가 좀 적극적인 제스처 이런 걸 좀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반응들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은 뭐 트럼프 일기에는 아주 뭐 최고의 친구였던 이런 그 정도로 근접했던 관계인데 지금은 뒷담화를 이게 하는 정도로 그 예전에 관계가 사이 좀 좋았는데.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앞에서 이제 화면을 보니까 선행 PER에서 뭐 팔란티어, 테슬라 보면은 테슬라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한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잘 보이라고 제가 붉은색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색깔 다 선행 PR 다르게 볼까요? 해놨어요. 예. 지금 무려 160배입니다. 지금 올라간 거로는 상당히 이제 화끈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게 왜 160배로 올라갔느냐? 최근에 사실은 100배 밑은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느냐? 이익이 덜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PER이라는 거는 이익이 덜 나오면 덜 나올수록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60배까지 지금 가서도 유지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로보택시 이거 이제 곧 나오는 거 6월 시작되는 말에 거 아니냐? 나온다고.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을 차익 좀 실현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잘하고 계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300불 내외로 해서 250불 뭐 거기까지 갈
뭐 단기적으로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300불로 하회하면 적극적으로 좀 임하시고 350불 정도대로 오시면은 좀 뭐 프로핏 테이킹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그 신축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대감이 있는데 로보택시하고 관련됐을 때는 어디가 이제 경쟁자죠? 저기 주황색으로 우버? 나오고 있죠. 우버잖아요. 우버가 지금 선행 PR이 31배 정도밖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31배라고 하면 M7의 거의 뭐 평균 정도 수준 내외인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160 정도 이제 받고 아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버에 비해서도 5배나 높게 받고 있다. 물론 이제 로보택시 시장 성장률이 앞으로 향후에 뭐 연평균 뭐 5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만 일단 현재는 우버한테 좀 뒤처져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양상이 진행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저 선행 PR이 이제 이익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160이 만약 그쪽에서 이익이 계속 급하게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저게 100으로 아니면 80, 70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을 건데 그거 우버랑 지금 비교해 봐도 여전히 높은 선행 PR이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프로핏 테이킹 그러니까 차익으로 좀 맞대응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ETF 쪽으로 인덱스 ETF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VOO라는 ETF에 갑자기 89조 원이 몰렸다고 하는데 왜 스파이를 안 사고 VOO를 사는 걸까요? 원래 가격이 싸서 그런가요? 근데 이제 ETF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네. ETF를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사고 어떤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또 적극적으로 사고 각 이제 이해관계 그리고 한 번 사고 말을 거냐 아니면 계속 뭐 적립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살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뭐 싼 적도 없고 최근에 뭐 급락 장세 있을 때는 S&P 500 기준으로 20을 하회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20 이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M7으로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선행 PR들이 다 30배 이상으로 지금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 자산을 쫓아가서 뭐 엑스포저나 포트폴리오를 좀 과도하게 실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좀 적절하게 실는 것도 좀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도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은 금방 아실 텐데 자 왼쪽에 지금 숫자들이 있죠.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 S&P 500이 마이너스 1%. 나스닥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권에 있거든요. 이쪽 미국 시장은 23년, 24년 수익률이 20% 초중반대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2년 연속 이렇게 좋았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금이 연초 대비해서 벌써 28%입니다. 비트코인 1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약간씩 약화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금 그리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뭐 또 가상자산 이쪽으로 자꾸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시장만 상품이 아니고요. 여러 상품이 있으니까 좀 골고루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최근에 주로 다뤘던 건 이제 미국의 장기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을 주로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보게 되면 뭐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장기물 입찰했을 때 그 수요가 부진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현상, 어떤 판단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거다라고 네네. 보는 거잖아요. 이게 관세에서 나오는 부메랑이 당장에 뭐 6월, 7월, 8월까지는 뭐 페드에서도 좀 보고 가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부메랑이 돌아올지를 모른다. 근데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 상존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뭐 CPI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칠 수도 있는 지금 환경은 어쩔 수가 없다. 중국한테도 뭐 145%에 200 받고 245%까지 갔다가 30%까지 다시 내려오는 거를 했습니다만은 30%라는 건 어쨌든 올라간 그 상승 압박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장기물 위주로 조금 그 물가 상승 압력이 뭐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지금 30년물이나 50년물이나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거 플러스해서 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좀 돈들이 좀 빠져나가고 국제 시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조금 신뢰가 흔들리면서 채권국인 뭐 중국도 판다는 얘기도 있고 영국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영국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일본도
또 계속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고 그래서 이쪽 그 국채 시장에서는 수급으로 따져봤을 때 수요 요인이 많이 악화돼 있는 가운데 공급 요인은 미국에서 국채 발행이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조금 우세하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뭐 6월, 7월, 8월까지는 당분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상승 압박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이제 가면서 아무래도 연준에서 이제 의사 표현을 할 거예요. 야,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압박 요인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 아주 급속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채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투자자라면 뭐 달달이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ETF가 됐든 뭐가 됐든 사겠어요. 그래서 한 뭐 7월, 8월까지 쭉 사다 보면 나중에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대로 내년에 가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미국 국채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아직 압력이 좀 상존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급격하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면 침체 아닌가요? 경기 침체 가능 우려나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만 내년은 오히려 기고 효과 때문에 뭐 플랫 근처나 뭐 1%그 안쪽으로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확 올랐다가 내년도 확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절대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엔 거기서 압력이 좀 약화될 거다. 그리고 경기가 조금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태로 제이미 다이먼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은 워닝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연준한테 압박 요인이 되고 내년에 또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꽂아버리면은 또 트럼프 말대로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자기 업적으로 만들고 자기는 그 사람은 또 중간선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또 신임을 받아야 되고 또 세 번째 또 대통령도 노리고 있는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 가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상당히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베네시안 리조트에서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화수목 현지 시간으로 화수목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트럼프 주니어 여기다가 벤스 부통령까지 다 간다고 하니까 최대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최대 행사란 말이죠. 근데 최근에 나온 그 뉴스에서 보면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트럼프 TMTG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예. 여기에서 지금 30억 달러 조달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뭐 이건 또 대봐야 아는 거고.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다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대통령 일가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도 되는 건지 완전 대놓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주가 빠지고 막 할 때도 지금 주식을 사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사라 그랬더니 올라가니까 또 자기 자랑하잖아요. 내가 사라고 했잖냐. 그래서 요번에 또 비트코인한테 그렇게 이제 또 배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코인 전체 가상 자산 시장에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달러화 패권 그게 약간은 지금 기스가 났잖아요. 흠이 좀 난 가운데 뭔가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오는 이제 패권에 있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쪽 이유 때문에 기관들도 아니 대통령이 그쪽으로 자꾸 시그널을 주는데 안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투자가 늘면서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가격이 이렇게 급 상승을 한 건데, 근데 올라가는 거 보면은 비트코인만 그렇고 뭐 주요 코인 몇 개만 그런 거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들은 오히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거고 거래도 상당히 옛날보다는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조금 엇갈리는 양상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 그 입장에서도 재정 수지 입장에서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비축을 해놔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달러와 또 자산도 있잖아요. 달러와 자산은 뭐 점점 커지게 이제 그 평가액이 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에서 좀 어느 정도 벌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자산을 좀 다각화하는 이런 것도 정부 측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딴 나라가 하기 전에 미리 좀 깔고 가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법안도 뭐 지니어스 액트 뭐 이런 것도 좀 추진하고 뭐 비트코인 비축 법안 이런 것도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나중 진행 양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차트에 나오는 대로 벌써 많이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나 미국 시장에서 슬슬 빠져나온 돈들이 그쪽에 미리 좀 선점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보여진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별로 상호관세 얘기하면서 이제 관세가 대충 끝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랑 얘기했을 때는 좀 기간이 긴 다음에 반대 얘기를 풀어주는 걸 했고 이번에 EU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바로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일본 남았는데 예, 일본 남은 것들이 나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양치는 소년처럼 한번 얘기하고 뒤집겠지 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다 환율로 넘어가서 이제 위안화 강세 만들고 그다음에 엔화 강세 만들고 원화는 먼저 가서 강세돼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원화도 같은 경우도 이제 1,350원이 거의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화도 이미 벌써 거의 한 4, 5% 이상 네. 벌써 강세가 돼버린 상태인데 이제 와서 아까는 뭐 이렇게 분산하라고 하셨지만 이미 환차손을 다 입었어요. 이미 다 입었는데 지금 1,350원에서 뭐 여기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환율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은 저는 지금 뭐 1,350까지, 1,360대 선까지 네. 아주 급하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물론 이제 1,400원 다시 리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원화나 위안화나 뭐 최근에 심지어는 앵화까지도 강세 그 느낌으로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뭐 물론 이제 그 물가 압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앵화가 튀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위안화는 뭐 7.4까지 갔던 달러 대비 위안화가 지금 7.2까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계속 절하시키고 싶은 그 관세 쪽의 그런 압박을 이걸로 좀 어쨌든 업셋을 좀 상쇄를 시키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 달러화에 있어서의 그 약세 압력이 위안화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저는 뭐 반영될 거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1,400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 생각보다는 1,360대에서 1,350대로 더 조금 내려가는 그 대신 급격하게 내려가는 속도 면에서는 속도 조절은 좀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원화가 좀 절상이 됐잖아요. 기회죠. 네, 찬스니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 하러 가야 되잖아요. 신정부가 나올 게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양당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이쪽이 되나 저쪽이 되나 가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지난번 보니까 일본은 환율 얘기가 쏙 아젠다에서 좀 빠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환율 조작이 있어서 항상 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관찰 대상국이잖아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미리 좀 절상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거는 아젠다에서 미리 빼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최근에 원화 환율이 상당히 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달러화에 대한 의심은 저는 조금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00원 올라가면 팔아라. 1,400원 뭐 갈 일도 없겠지만은 뭐 갈 일도 갈 일도 없게 보시는 거죠. 갈 일도 없겠지만은 가면은 저는 뭐 오히려 더 밑으로 배팅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서학금이라고 해서 뉴욕 증시에서 좀 기대 수익률을 높여갔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쪽은 낮추고 이제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골드만삭스도 이번 대선 계기로 조기 대선 얼마 안 남았죠.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뭔가 우리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 대표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저런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고 뭐 딴 데서 얘기하기 한 5달, 6달 정도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한국 시장 그럼 25년 전부터 좋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그 달러와 약세 현상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환차손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미국 시장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고 몇 주 전에 제가 나왔을 때는 중국 시장 저평가 얘기까지도 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선행 PR이 10배 초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알리바마가 됐든 뭐 JD.com이 됐든 판도더가 됐든 다 거기에 그 위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 서학개미 분들은 조금씩 줄이시고 오히려 우리나라
아니면은 중국 쪽 이쪽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펀드 플로우 보니까 중국의 뭐 IT 관련되는 그쪽으로 펀드들로 우리 또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제 대선 다음 날부터 시장이 조금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리포트가 나온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근간에는 정권이 좀 바뀐다고 그거를 이제 깔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나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된다고 보면 상당히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뭐 5천 간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이제 믿지는 않고 있지만 숫자만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자기자본 이익률만 봤을 때는 무조건 2,900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3,500까지도 그게 우리가 1시그마, 2시그마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생각했을 때는 3,500까지도 뭐 급하게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참 전부터 이미 증권주를 꼽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였던 공매도 풀렸는데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리발란싱 스케줄까지 해서 공매도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는 공매도가 영향을 이번에도 미칠까요? 공매도는요, 뭐 우리가 계속 금지를 해놨다가 최근에 푼 지가 한 2달밖에 안 됐잖아요. 네. 최근 2달 숫자를 제가 보니까 지금 차트에 나오죠. 급하게 저렇게 올랐어요.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한 뭐 1조 9천 정도 올랐고 코스닥이 한 1조 1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계가 한 3조 원 정도 공매도 잔액이 올랐어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올랐잖아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 공매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지수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댔잖아요. 최근에 순매수로 약간 도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4월, 5월 전체적으로 합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도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이 외국인의 현물만 보지 말고 선물을 꼭 보셔라. 선물의 그 파워가 상당해졌다. 그리고 여기가 시장에 끌고 가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공매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저 숫자가 저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고점, 공매도 잔고의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겨우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지항에서 급하게 막 주식들이 올라가고 하루에 뭐 10%도 올라가고 우리 회원님이 좋아하시는 아이언큐나 이렇게 양자 컴퓨터 이런 데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공매도를 친 사람들이 슈어 스퀴즈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서 맞아요.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헤지 펀드들 그런 것 때문에도 주식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지수가 만약에 우리 지수가 뭐 3,000 간다, 3,500 간다. 지금 공매 치는 것들이 나중에 효자가 돼가지고 4,000, 5,000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친 세력들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터지죠. 네, 터질 수 터지고 있죠. 있다. 예. 그리고 터지기만 하면 다행인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이제 29일 금통이 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비율이 더 늘었던데 이거 뭐 좀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방어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노이즈가 나오면서 달러화가 자꾸 약세로 가면 우리 강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찬스잖아.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찬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나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우리 수출 지금 데이터도 지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가야 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 시장이 뭐 대선 이후라도 바로 조금 위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가장 핫했던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반도체와 2차 전지주 등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인 와중에 상승풀을 켠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선박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서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선 또 해운주와 함께 조선 기자재 쪽도 함께 오르면서 대표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인베스트 18% 넘게 오르면서 큰 폭으로 오름세 보였고요. 태웅도 11%, 오리엔탈 전공 11% 그리고 KSP 6.9% 오르면서 4,385원의 움직임 보였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3%대 강세 보이면서 17만 4,600원에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조선과 더불어서 조선 기자재 쪽도 다 함께 움직였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보안 선도주인 팔로알토부터 글로벌 웹툰 플랫폼이죠. 기업 또 관련돼서 웹툰 엔터 그리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이버 보안의 강자 팔로알토입니다. 목표 주가는 212달러로 제시가 되어 있고 현재 주가는 지금 한 달 정도로 주가 차트를 늘려봤을 때 186달러 선을 그대로 좀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팔로알토는 3분기 매출과 EPS 모두 시장 기대를 상회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AI 기반 보안 운영 플랫폼의 매출이 200% 넘게 늘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이슈로 일부 계약 지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단기 주가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 매출 비중 증가, 클라우드와의 결합 효과까지 고려하면 팔로알토의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웹툰 플랫폼 웹툰 엔터입니다. 목표 주가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12달러 선에 현재 주가는 8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웹툰 엔터는 1분기 실적이 가이던스에 부합했지만 월간 활성 이용자 수죠. MAU가 전년 대비 10% 감소하면서 다소 부진한 성적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영어권 앱에서 MAU 19% 증가와 유료 결제 증가 징후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2%대 성장으로 다소 낮았지만 하반기 앱 개편과 분위기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종목 28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참고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인데요. 다만 이 증권사 레포트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H20 수출 통제로 55억 달러 손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비용 반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영업이익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젠슨 CEO는 올해 약 150억 달러 매출 차질을 예상한다고 밝혔지만 AI 투자 열기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장률은 여전히 이 종목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AI 관련 논란과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지난해 많이 오른 뉴욕 증시 이미 고점이라는 분석에 투자자들 눈높이는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 자금은 다른 나라에 이동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미국이 아니면 다른 대체 투자처로는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4월 2일 상호가세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해서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그리고 트럼프 취임 당시 레벨까지 다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제일 핫했던 용어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딴 나라를 가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는 또 이제 6천 간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다시? 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미국 주식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밸류에이션 레벨, PER이 20배가 거의 정상 레벨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PER 레벨도 보면은 21배까지 다시 좀 올라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레벨을 바라봤을 때 뭐 작년이라고 안 그랬냐, 올해라고 안 그랬냐 똑같은데 그럼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성장률이 좋은지 혹은 정성적으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좀 명확한 거는 성장에 대한 기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 다르게 올해를 바라봤을 때에는 성장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못하다.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밸류 레벨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벌리 봤을 때 국가 단위로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익의 성장이 어떤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GDP의 구성 항목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순수출은 사실 크게 판단이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만 나머지 이제 소비라든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투자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비를 바라봤을 때 결국 소비가 나온다라는 건 개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를 할 여력이 생기는 건데 고용시장이 완화되고 있다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읽고는 하죠.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고용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위험 레벨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일부 연체율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소비는 약간은 둔화될 것 같고 투자 쪽은 어떻냐라고 했을 때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약간은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표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이익단에서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좀 기업이익단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익단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이익이 좋았던 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결국 미국 기업들의 이익률이 그만큼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왜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이미 기업들은 판가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비용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마진율이 더 좋아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비용단이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일단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경기를 살펴봤을 때 공급망 충격이 빈번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입 원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소비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높아진 기업들의 비용을 그만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냐, 수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소비자들의 재정이라든지 소비 여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성장 기대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충족시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셀 아메리카라고 해서 뭔가 자금이 다른 쪽, 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이 조금은 둔화하는 모습을 네.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라는 네. 부분이 중요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대적인 경기 모멘텀입니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은 미국과 비미국 간의 성장률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게 작년
올해 초까지 좀 얘기가 나왔던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로써 조금은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글로벌리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만 좋은 상황이라면 다들 미국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 결과가 작년까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성장률 기대가 약간은 낮아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성장 기대가 올라오는 다른 나라는 어딘데?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중국이라든지 유럽이 아무래도 그 대안으로서 좀 부상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은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기 안에 있는데 왜 중국이나 유럽은 괜찮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유럽이 가져가고 있는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들, 확장 재정을 정말 공격적으로 쓰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좀 기대감을 좀 불어넣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유럽과 중국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모양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 문제가 유예가 되긴 했지만 약간은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유럽 증시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까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다만 관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관세가 그래도 7월 9일 이게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했던 기간이고 더불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상호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간이 딱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9일 이전까지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약간은 물러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른 국가들과 좀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냐라고 했을 때에는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 역시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자명하게 있을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 먼 얘기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11월을 바라봤을 때 중간 선거가 있게 돼요. 근데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다른 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겠죠.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신념이 맞든 틀리든 떠나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추진할 만한 정치적인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면 중간 선거에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했을 때 중간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기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무언가 지지율이나 경기 측면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나아지는 그림으로 나아가야지 만약에 이때부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면은 과연 내년 중간 선거를 바라봤을 때 투표자들이 트럼프 덕분에 경기가 좋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어쨌든 협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강경한 쪽으로 나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왕설래로 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강하게 나간다라면은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 요인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좀 여쭤볼게요. 중국 증시 한동안 보면 이제 기술주들이 좀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뭐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준율 인하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비미국이라는 지역을 되게 예. 뭐 하나의 국가처럼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각자의 다른 국가가 있고 사실 유럽이라는 쪽도 국가가 여러 개 모여서 이렇게 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을 바라봤을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기는 했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 기대감을 그렇게까지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혹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주가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결국 정책이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선 가격에서 주가가 더 올라서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책에 따라 실제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워낙 영내 수출을 기반으로 영내 소비를 기반으로 좀 경제가 좀 굴러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 중국을 바라봤을 때에는 중국 같은 국가는 여전히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를 끌어올리려고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바라봤을 때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상반기 내지는 1분기에는 이구안신이라든지 이런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소매 판매가 잘 나오는 모습은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중국의 소비자들이 자산이 묶여 있는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는 게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AI 투자를 미국이랑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둘이 합의를 해서 AI나 이런 투자 관련한 인프라들을 뭐 협의까지는 그러니까 양쪽이 다루 가더라도 하드웨어는 뭐 비슷하게 쓰던지 이런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을 풀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자기들이 푸는 자금하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 해외 자금을 데려다가 인프라를 까는데 자기네가 우리나라 SOC 한 것처럼 그런 펀드로 해서 돈을 좀 넣어줘야지 중국이 좀 부양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트럼프나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 중동 갈 때도 블랙락 데려가고 미국 갈 때도 꼭 블랙락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블랙락 거의 중국 지사는 100% 이미 그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지난번에 법 바꾸면서. 그러면 뭔가 이제 새롭게 중국에서 돈을 미국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결국은 금융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금융이니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협의를 이번에 보면서 이제 관세를 좀 풀어준다거나 이러면은 양쪽이 다 이렇게 중국도 좋고 뭐 미국도 좋고 글로벌도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을 갈 거는 같아요. 근데 이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을 굉장히 다들 낮게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연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이 시장 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금융이 사실은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시킴으로써 미국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혹은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뭐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금융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중국이 커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여전히 미국 밑에 있는 이런 국가로서 남게 하려는 게 미국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이러한 협상들이 단기간 안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렇게 금융시장을 개방시켜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언가 이권을 취하는 이득을 취하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훨씬 더 많이 한 뒤에나 그게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AI나 뭐 기술 패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좀 힘을 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칩으로 무언가 민감한 사항들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보안상의 걱정 없이 쓸 수 있겠냐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그 칩 수출 혹은 뭐 기술 패권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칩을 뭐 중국에서 만든 것들을 같이 쓴다? 절대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단 자체는 조금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선 이후에 뭔가 좀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그렇다고 외국인이 뭔가 조금 시장 상승을 이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기관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이전까지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왔던 투자 주체는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 그 안에 이제 국민연금이 자리하고 있고 네. 국민연금이 실제로 좀 위탁 운용도 많이 하고 직접 운용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탁 자금들을 좀 더 국내 쪽으로 집행을 하면서
국내 증시를 좀 상승을 시켜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뭘 가지고 봐야 될까? 수급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결국은 외국인 자금의 유입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의 레벨이나 방향을 결정해왔던 것들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를 잡게 되면은 그 추세를 꾸준히 좀 이어나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외국인 자금들이 뭐 뚜렷하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도 조금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러한 수급을 만들어내는 펀더멘탈한 배경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불확실성이 잘 거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예전 같을 때는 보면 삼성전자를 위주로 한 대형주 위주로만 매매가 일어났다고 보였었어요. 제가 이제 매매할 때는. 근데 최근 보면은 대형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주식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과거랑 좀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떤 펀더멘탈한 롱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모멘텀 트레이딩만 계속하는 기계로 하는 그런 매매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롱숏으로 돌리고 기존의 과거처럼 막 대형주를 매일 해가지고 한 달씩 사고 막 이렇게 딱 트렌드를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이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도 좀 포함이 되는데, 일단 중국이나 유럽 같이 우리나라도 확장 재정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뭐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어쨌든 둘 다 뭐 유력한 두 후보 모두 다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PBR이 낮은 레벨에서 이제 좀 올라설 수 있게 하겠다. 혹은 뭐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좀 건드리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냐? 왜? 우리나라 시장은 언제나 쌌고 언제나 PBR 1배가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물론 예외적인 시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좀 들어올 것이냐? 저는 2024년 1분기를 좀 주목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던 시기예요. 그때 생각해보면은 똑같이 환율이 우호적이었냐 아니면은 실적단이 가속화하는 구간이었냐,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사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은행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사실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던 업종이나 종목들에 자금이 좀 크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하반기에 정말 제가 기대하는 정책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뭐 시가총액 순위대로 나래비 세워서 자금을 들어올지는 불확실하겠으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이러한 싼 종목들 혹은 주주환원에 대한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좀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혼란스러운 게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올랐고 뭐 또 방산도 마찬가지로 좀 오른 감이 있고, 그래서 기존 반도체를 사자니 뭔가 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드릴 때는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펀드 매니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따라서 단기 성과를 측정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금이 회수된다거나 자금 이탈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들,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쪽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모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싼 거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그림이 그려지나요? 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관세와 관련해서 약간의 후퇴를 할 수 있다. 특히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겠다고 달려간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내심으로는 무언가 관세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싼 레벨에서는 천천히 좀 사모아가는 전략도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금융주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반도체나 자동차가 과거 금융주 느낌이에요. 대충 느낌 오시죠? 그렇죠. 예. 네. 소외주의라는 것 때문에 좀 손이 안 나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거기다 참, BYD가 막 35%씩 할인해서 차를 파는데. 아니 지금 이제 샤오미도 전기차 내놔요. 그러니까요. 제 반발이 좀 있을 거다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잘 몰랐네요. 다음에 이 섹터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한 달, 두 달 단위로 우리가 성과를 측정을 받지 않습니다. 내 자산을 바라봤을 때 과연 지금부터 바라봤을 때 연말까지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주가가 소위 말하는 쩔어 있는 것들을 샀다가 이게 한 단계 레벨업 하면은 결론적으로 올라서 있는 주가 레벨에서는 내가 수익을 볼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는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지금 가격에서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샀는데 한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이걸 버티고 감내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좀 사실은 좀 되묻고 싶은 그런 섹터가 떨어졌을 부분이 때 있습니다. 사는 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런 섹터가 빠져 있을 때 산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회복성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금융시장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경기도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환율 흐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달러원 환율 1,360원 찍고 오늘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1,400원 이상대에서 확 내려온 상태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네. 근데 조금 아까 나오신 이제 패널분께서도 이제 1,400원 못 본다.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 부분? 뭐 누구도 모르는 부분들이 그렇죠. 누구도 모르죠. 네, 다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1,300원대 안착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 원화 환율이 왜 이렇게 가파르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뭐 첫 번째 부분은 사실 그동안 저희가 달러 약세를 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한꺼번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에 뭐
계엄 사태니 뭐 탄핵이니 이러한 어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됐음에도 이제 원화 가치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달러 약세 또 거기에 이제 관세 협상에 따른 아시아 통화의 어떤 절상 요구 뭐 이러한 네. 기대감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원화의 어떤 강세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해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다음 주에 이제 조기 대선 이후에 아무래도 정부가 신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부양 정책을 좀 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도 좀 원화 강세 심리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수급적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서학개미 이런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작년에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자금들이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뭐 그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여하튼 좀 그 서학개미 그러니까 미국 투자 이러한 열기 자체가 조금은 좀 주춤해진 부분도 수급 측면에서 조금 이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5월 초에 그 어린이날 연휴 있을 때 그때 네. 그 대만 달러 강세 나타내면서 그 이후로 지금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원화 자체도 지금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환율 흐름을 그러니까는 달러가 약해졌다라기보다는 예. 상대적으로 원화가 그동안 좀 약했다가 이제 조금 올라온 거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뭐 두 가지가 다 예, 겹쳤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달러 지수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예. 부분인데 여하튼 좀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 자체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사실은 조금 약세를 보였던 아세아 통화들 특히 네. 이제 뭐 오늘도 얘기가 되겠지만 일본의 채권 금리,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 자체도 뭐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좀 엔화의 좀 강세 요인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그 미중 간의 여하튼 관세 협상이 뭐 8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빅딜이 성공을 하면서 위안화 자체도 좀 강세 흐름을 좀 가고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하튼 아시아 통화 쪽에서의 강세 재료 자체가 상당히 좀 많아졌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원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 점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엔이라든지 유로 자체의 어떤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컸었는데 4월 2일 그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조금은 좀 원화를 표현한 아시아 통화라든지 또 멕시코 통화라든지 이러한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상대적인 강세폭 자체가 커진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관세 협상에 대한 영향들 자체가 여하튼 좀 크게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 달러 이제 개입이었다라고도 하고 헤지 펀드였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았지만 그때 사건 이후로 턴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네. 제2의 프라자 합의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미국에서 푸시를 다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약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로 되는 걸로 이제 특히 이제 미중이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위안화 강세되는 거 어느 정도 중국에서 인정해 준 거고 그러면은 프록시 통화로 그러니까 대체 위안화 강세되는 거에 대한 대체 투기를 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원화를 그냥 보통 프록시로 제일 많이 썼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밀린 게 어떤 진짜 수급 수출입이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이제 뭐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나 이것보다는 약간은 헤지 펀드들이 그냥 방향에 맞춰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찍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번에 왕창 못 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에 대한 한 번의 베팅을 한 번에 해버리고 그 방향 기다렸다가 위안화가 다 내려오면 이제 그땐 자기네들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뇌피셜을 쓰게 되는데 예,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 이 주체가 예. 어느 쪽일까라는 거를 유추를 해보면 뭐 아무래도 어떠실까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정확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분위기상 뭐 원화가 워낙 항상 보면 뭔가 뭐 대표 통화기보다는 항상 이제 프락시 통화 비슷하게 뭐 특히 이제 위안화 쪽에는 거의 이제 동조화되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강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간의 그 뭐 관세 협상의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후에 여하튼 위안화가 상당히 좀 강세 쪽에 어떤 좀 고시환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가고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뭐 글로벌 IB 쪽이나 이러한 쪽에서 보게 되면 대만 다음이 원화가 될
그 강세가 될 게 상당히 강하다라는 어떤 심리 이러한 것들이 국내 뭐 딜러들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통해서 사실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사실 저도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위안화 강세가 여기서 끝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저는 만약 진짜 관세 협상 자체가 타결적으로 뭐 궁극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위안화는 좀 추가적으로 더 강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위안화가 오히려 강세하는 게 사실 내수 경기라든지 뭐 이러한 자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 위안화 흐름이 조금 더 강세화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보면 원화 쪽에도 야와 같은 좀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펀더멘털을 사실은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국내 뭐 우리가 올해 성장 뭐 0% 얘기하고 사실은 펀더멘털이 딱히 좋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원화 쪽에 사실은 좀 또 주식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유가 쪽을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사실은 지금 60불대로 이렇게 떨어진 이 상황은 사실 국내 이제 무역 수지라든지 또는 뭐 기업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인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올해 전반적인 성장률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 쪽에 오히려 그래도 좀 개선이 되는 상황들이고 유가라든지 이러한 흐름이 유호적이라고 하면 펀더멘탈하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원화 쪽에 뭐 아주 큰 폭의 절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강세 요인들 자체는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좀 봐야 될 거여서 완전히 지금 펀더멘탈을 완전히 뭐 벗어나서 지금 원화 환율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도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채 수익률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스카페센트가 장기물 국채 수익률 좀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감세안 통과되면은 국채 발행은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요 자체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라고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연준이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예. 뭐 최악의 경우는 지금 뭐 연준이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이러한 조금 국채 매수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조치들 방어선 자체는 사실은 좀 있다라는 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제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뭐 미국 성장률이 떨어지든 아니면 뭐 물가가 사실은 계속해서 안정을 좀 찾는 어떤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나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관세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준에서 관세율 협상이 타결이 될지는 좀 모르긴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 공급망에 대한 쇼크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느 일정 수준에서 뭐 10% 이상에서 어떤 관세율은 매기긴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어떤 관세율 인상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뭐 아무래도 물가가 조금 뭐 가격들이 올라갈 테니까 올라가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사실은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국채 시장에 조금 안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 또 오나 이제 어떤 관세 불확실성 자체를 사실은 떨어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떤 리스크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감세안 이제 통과, 뭐 우리가 일기 때는 감세안 통과에 대해서 사실은 환호를 했던 상황들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감세안 통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네. 보는 것들이 많은 것들은 그만큼 이제 일기 당시하고 지금하고 미국의 재정 상황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악화됐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달러 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국채, 미국 자산에 대한 메리트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 부분들인데요. 근데 한편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저는 상당히 이제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한 조치들을 사실은 좀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얼마 전에 상원을 이제 아직 통과한 건 아니지만 뭐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어떤 통과 절차를 겪어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카드를 내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 사실 달러와 연동이 된 시장이고요.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지금은 한 2천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 시장 규모가 최소 뭐 6배에서 평균 한 10배 정도 커진다라고 하면 2조 달러 정도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사실은 그 코인 시장의 그 준비 자산으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량이 우리나라 국채량 보유량보다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라는 건 국채 시장의 수요 자체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펀드를 또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 수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 역시도 이제 미국의 국채 매수 여력을 사실은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이 관세 협상 과정 속에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오가고 있고 거기에 뭐 환율 절상 문제, 제2의 프라자 합의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사실 저는 미국이 원하는 게 뭐 급격한 그 주요국 통화의 절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사실은 대책도 없고요. 그렇게 보면 그러한 어떤 요구 조건 사항에서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마 국채 매수를 늘려라라는 쪽의 요구가 사실은 있지 않을까.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그러한 식으로 조금 압력을 가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조금 최근에 분위기자가 국채 매도 분위기 자체가 있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다시 좀 전환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국채 매수 수요 자체는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감세를 통한 이 재정 주시 적자 확대 문제 자체는 이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사실은 풀어야 될까. 미국이 어떠한 그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얼마만큼 좀 삭감을 하건다든지 이러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치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러한 말씀드린 여건을 통해서 국채 수요 기반 자체를 조금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일본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실제 중국 똑같이 10년짜리랑 거의 이제 비슷해진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이제 지금 아무도 안 하는데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거기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 국채, 중국 국채 금리가 같아졌고 이제 그걸 해지하는 코스트 너무 비싸져서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안 사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엔화는 강세되고 그러면은 결국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레벨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예. 그럴 경우에 실제로 환율, 금리가 다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레벨 정도가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변하면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그 금리 레벨을 정확히 제가 그러니까 금리 레벨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마 뭐 그 엔화 환율이 환율, 기준이 네. 될 것 같고 그 기준 환율은 아마 130엔을 아마 130엔? 깨는 순간 아마 조금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일본 국채 금리와 관련된 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저도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는 모습 자체가 글로벌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이죠. 일본계 자금의 어떤 머니 무브 자체를 사실 급격히 이동시킬 수 있는 부담감이 있어서 상당히 조금 저희가 주시를 좀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까 뭐 일본 국채하고 좀 중국 국채 10년물이 맞닿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한국하고 일본 국채 30년물은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국채 금리 우리 항상 이제 제로 금리를 생각하다가 지금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한편에서 보기에는 일본 경제가 정상화됐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여러 가지 지금 자금 흐름 자체가 워낙 지금 뭐 자산 가격이 변동을 하다 보니까 이 머니 무브 자체가 상당히 조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본 정부도 오늘 이제 그 국채 공급과 관련돼서 뭐 이러한 공급량을 좀 장기물을 줄인다든지 뭐 이러한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얘기하는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게 뭐 어디서 터질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들인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이제 일본 국채 쪽에서 조금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뭐 단순한 부분들은 아닌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일본 국채 금리 동향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뉴욕 증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선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뉴욕 증시 흐름은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저희 하루, 방송 네. 기자입니다. 하시던 말씀 하셔야죠. 일단 미국 시장 열리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하루 쉬었어가지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